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인 임야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경치 좋은 보정관리지역에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수변구역이라서 여러가지 제한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초 매수할 때 약정한 진입로는 없어지고 새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는데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정관리지역의 임야를 개발하려면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이외에도 한강 또는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규제와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있고 그곳에 토지 분할 제한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 아래가 강이고 오른쪽에 이제 산인데 그 왼쪽 위에는 자연 취락지구인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오른쪽에 보존관리인 준보전 산지가 있는데, 자, 뷰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수계법에 의한 금강수계법,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임야의 용도지역 및 지목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존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별표 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시행령 별표 18인 법령에서 전국적으로 허용되지만 근생시설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판단하라고 각 지자체로 결정을, 허용 여부를 위임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는, 이곳에서는 카페 등 음식점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의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정 고시되는 수변구역은,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또 한강수계법 또는 금강수계법에 있는데 그 수변구역의 지정은 특별지역, 대책지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정 고시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수변구역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식품적계각, 숙박업, 종교시설, 폐수배출시설, 공장 등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수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수도법의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폐수배출과 공장 등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곳은 보정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주택 외에는 불허가 되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도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 분할 기준과 오수 배출 시설 설치 규모가 중요하겠죠.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식품 적계급과 80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 배출 시설은 불허되는 겁니다. 다만 그 규모 미만으로,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또는 800제곱미터 미만은 하수도법의 하수처리 구역 외지역이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 구역이 있고 하수처리 외지역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의 하수처리 구역 외지역이면서 보정관리지역이라면 그곳에는 주택이 허용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6개월 이상 해야만이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이 한 세대당 한 동만 허용됩니다. 이유는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 그 종합대책에 보면 별표 3에 분할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5조만 보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그래갖고 제5조 2항에 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 배출 시설로서 일곤역 중 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종합대책 별표 3에 보면 이제 필지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용도 지역 및 지목에 따라 진입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제처 12-0559에 그렇게 유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3조에 따라서 접도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만 그에 대한 유권 해석이 법제처에서 자세히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이곳은 면지역이고 보전관리니까 비도시잖아요.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및 일종 건생 그리고 농림어업용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 및 농로로도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또한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이게 개발행위가 운영 침 3-3-2-1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약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로 개설된 통로인 경우, 이미 개설된 통로인 경우 그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허하는 지자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법제처에서 개발행위 허가로 개설된 도로도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유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도시 면지역은 선행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락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공로인 경우에는 사용수락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했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및 주의토지 통행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타인의 현황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청자한테 통행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권리가 배타적 사용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현황도로가 있거나 또 토지를 분할해서 매수한 경우에는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 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필지를 분할하거나 한 사람 소유 토지 일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맹지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무상통행권이 있으므로 이웃 토지주에게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은 소유자가 바뀌면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때는 민법 219조의 유상통행권에 맞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통행권은 그러니까 맹지 소유자는 주변 토지 소유자한테 나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 권리인데 그 권리는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통행로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통행로가 있는데 그 통행로가 멀고 뭐 힘들고 지금 이쪽으로 가면 편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양보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한 통행로여야 한다. 두 번째,
양보해 주는 사람 피해가 최소화해야 된다.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양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판사가 그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물론 보상도 해야 되고요. 민법 219조는 220조는 무상통행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토지용법에 필요한 너비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가 임야라면 임야를 뭐 관리하고 조성하고 하는 임야 상태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진입로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있지, 임야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해달라 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농지는 농기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지목이 되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이어가지고 주택이 허가가 되는 곳이라면 그때는 이 토지도, 맹지인 토지도 제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진입로를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양보해라 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 여러 개 있습니다. 별도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0, 80년대에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사람들한테 도로로 쓰라고 했거나, 아니면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한테 내부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그건 분양업자의 의무이라고 대법원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사용권에 필요 없는 공로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유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사사안이니까, 민법을 잘 모르니까 귀찮아서 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국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내 땅이 대지일 때 이웃하고 어떻게 뭐 교환을 합의한다거나 서로 간에 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 당사자가, 그러니까 내 땅과 내 이웃집 땅의 양 당사자가 통행로를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변경돼도 내 통행권이 보장되도록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이 강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일부 지자체는 강제가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면 비도시 면적도 지정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 왜? 그걸 건축법도로 지정이 되어야 수분양자들한테 좋은 금액에 빨리 팔 수 있거든요. 지금은 수분양자들도 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건축법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맹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소유자가 지자체에 기부하겠다 또는 기부를 안 받으려면 건축법도로 지정해주라 라고 하면 거절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는 그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법도로 지정을 하거나, 비도시 면적은 원칙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할 수밖에 없죠.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양쪽 땅에다가 서로 간에 필요한 만큼 도면을 전부 해가지고, 그리고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도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목이 도로라도 공로가 아닌 것도 있다 이겁니다. 건축법 도로는 공로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때만 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로 준공된 후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면 공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명확해야 되겠죠. 뭐 사용 승낙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택지를 분양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로의 지분권을 가지면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도로 부지가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내 지분권만 가지고 전체를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형질병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절차가,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분권만 가진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택지 개발로 개설된 내 외부 도로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지난 50년 전부터 대법원 법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매수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매도인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직접 매수하면서 그 토지 전체를 통로로 사용할 걸 합의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경우 그 청구 취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분을 내가 취득을 하면서 지분권자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다 도로로 쓰겠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지분을 가지면 이제 그 부분을 전체를 건축법도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만들어서 건축법 그 건축허가의 도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확인해야죠.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소유자의 권리, 또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 권리, 양 당사자의 합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각종 환경 관련 법령 등이 복합 의제된 경우에는 먼저 실력 있는, 경험 있는 토목사무실에 질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를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일반인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 있는 토목사무실에 질의를 해서 내 땅에 건축허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 토목사무실이 건축허가의 진입로,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뭐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 임목 이런 것 볼 거고 또 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의 토지 분할에 뭐 이런 제한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토목사무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토목사무실 질의하는 게 좋습니다. 준보전 산지이므로 임목, 경사도 등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수질 보존을 위한 여러 환경법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한 겁니다. 이런 토지는 허가 불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보완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진입로가 사유인 현황도로인 경우와 비도시 면지역인 현황도로 경우에는 그 허가 기준이 지자체 조례의 위임도 있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 여부는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개발 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보전관리지역의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단독주택만 허용되고 카페 등 음식점 등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허용 여부가 위임되어 있는데 이곳은 주택 이외에는 거의 허가되지 않습니다. 임야는 준보전 산지이므로 임목, 경사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수변구역의 행위 제한에 따라 오수 및 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어 있고 다만 하수처리구역 등에서는 일정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을 짓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수질 보존을 위해서 사실상 제한되고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 규모도 제한됩니다. 당초 약정한 진입로가 없어진 것은 변호사에게 진입로 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검토하면 될 것이고 이곳은 토목사무실에 가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에
토목 계약을 하고 토목 용역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